사약을 드시옵소서. 1482년 8월 16일 창덕궁 별당. 한 여인 앞에 은쟁반이 놓입니다. 그 위에는 죽음이 담긴 검은 사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올린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녀의 이름 윤씨. 겨우 26의 나이. 아직 청춘이라 불러야 할 나이입니다. 불과 5년 전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그녀 앞에 무릎 꿇었고 백성들은 그녀를 국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사약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 자리까지 내몰았을까요? 사랑했던 남편 성종. 한때는 그녀만을 바라보던 그 남자. 그가 그녀에게 내린 사약.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투기와 패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사랑과 집착, 배신과 복수가 만들어낸 조선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훗날 피바람을 몰고 올 연산군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지금부터 성종과 패비 윤씨,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과 차가운 파멸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1473년 조선의 12번째 왕 성종이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13살.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조카. 왕위에 오르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대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죠. 실권은 할머니에게 있었고 어린 성종은 그저 왕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476년 16이 된 성종에게 첫 번째 왕비가 들어옵니다.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 당대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 그의 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곧 한명회 가문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불과 1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공혜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한 것이죠. 성종실록에는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어머니 정희왕후와의 불화, 궁중의 암투. 어린 왕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궁궐의 비밀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477년 성종의 곁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윤씨. 그녀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길도 절도사를 지낸 윤기견. 양반 가문이긴 했지만 궁녀라는 신분은 결코 높지 않았죠. 궁녀들은 왕실을 섬기는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궁궐 안에서 늙어가다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맑은 피부와 깊은 눈동자, 그리고 똑똑하고 당찬 성품. 다른 궁녀들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줄 알았고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성종의 눈에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17살의 성종. 첫 번째 왕비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가 만난 여인. 윤씨는 그에게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진짜 감정이 오가는 관계. 어쩌면 성종은 그것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종실록 1477년 5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인 윤씨를 수기로 책봉하다. 수계. 후궁의 높은 품계입니다. 종이품.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에게 주어지는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단 2달 만에 윤씨는 조선의 중전이 됩니다. 궁녀에서 왕비로. 신분의 급상승.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이 중전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성종의 총애가 특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1살의 젊은 여인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다른 궁녀들과 함께 방을 쓰고 상궁의 명령을 따르던 여인이
오늘은 모든 궁녀들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녀를 바라보는 성종의 눈빛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사려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감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시절 그들에게도 분명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젊은 왕과 젊은 왕비, 그들 사이에는 분명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478년 윤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원자융, 성종의 첫 아들, 왕위를 이을 적장자. 이제 윤씨는 완벽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낳았으니 중전으로서 흔들림 없는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다.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나라의 안정을 의미했으니까요. 윤씨는 행복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완벽이란 말은 곧 몰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종, 조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이 왕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색. 그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인을 궁으로 들였습니다. 성종의 후궁 숫자를 아십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12명. 귀인 정씨, 수경 엄씨, 수계 홍씨, 수계 권씨. 이름도 낯선 여인들이 끊임없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종의 총애를 받은 이 수계 엄씨. 엄씨는 윤씨와는 다른 타입의 여인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왕 앞에서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종은 그런 엄씨를 좋아했습니다. 중전 윤씨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수록 성종은 엄씨의 처소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윤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마다 다른 처소로 향하는 남편,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 중전의 처소는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의례적인 방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전이라는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남편의 마음을 붙들 수 없다면 그 높은 지위도 화려한 비단옷도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상궁들끼리, 궁녀들끼리. 중전마마께서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시대. 투기의 기운이 보이신다더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시라더니.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투기. 조선시대 여성에게 씌워진 가장 무서운 꼬리표입니다. 왕비든 후궁이든 질투하는 여자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비라면 더더욱. 왕비는 국모입니다. 모든 후궁들을 아우르는 어머니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웃으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은 수십 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괜찮지만 아내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그녀의 귓가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계 엄씨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성종의 발걸음이 자신의 처소를 지나쳐가는 소리. 가슴이 찢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 고통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궁궐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거나 적입니다. 윤씨는 외로웠습니다. 이 넓은 궁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성종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479년 초 윤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비추락하고 방자하여 예의가 없다. 비추락.
행동이 경박하고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방자, 함부로 행동한다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가려 할 때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들 앞에서 성종에게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후궁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료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추락하고 방자했다는 표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윤 씨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종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현대의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잘못이 상대에게 있다고 믿게 만드는 행위. 성종은 교묘했습니다. 윤 씨가 질투하면 중전답지 못하다고 했고, 윤 씨가 항의하면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그녀를 망신 주었습니다. 중전의 행실이 부덕하다. 궁중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대신들도 합세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국모로서의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투기는 삼종지덕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모두가 윤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윤 씨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사랑은 증오로, 믿음은 배신감으로, 그리고 슬픔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성종과 윤 씨의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단지 성종의 바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유교적 부덕을 강조하는 내훈을 저술할 만큼 엄격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교육서로 쓰인 이 책에는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고 질투는 부덕의 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비상, 그것은 조용하고 온순하며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인수대비의 눈에 비친 윤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난한 가문 출신에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왕에게 대드는 윤 씨는 국모의 자격이 없는 요물이었습니다. 더구나 궁녀 출신, 신분의 처남은 인수대비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수대비는 성종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주상, 중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저런 여자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외면, 그 사이에서 윤 씨가 선택한 것은 방자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수대비는 교묘하게 윤 씨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중전이 지켜야 할 예법을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중전, 왕께서 후궁의 처소로 가실 때는 웃으며 배웅해야 합니다. 숙의 엄씨가 임신했다니 축하 잔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국모로서 덕을 베푸십시오. 윤 씨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인수대비는 그것을 성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상, 중전이 숙의 엄씨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중전의 태도가 점점 더 불손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성종. 그는 점점 더 윤 씨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윤 씨가 비추락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그녀를 가장 거세게 몰아붙인 것도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그 여자가 후궁들을 저주하는 그를 숨겼다는 것 아니냐? 왕실의 위엄을 실추시키는 짓이다. 고부 갈등. 인류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 왕실에서 벌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정치 투쟁이 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왕의 어머니이고 왕실 최고의 어른이라면 윤 씨에게 승산은 없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저 여자를 중전 자리에 두면 왕실이 망합니다. 원자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원자는 다른 어미가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479년 6월 1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성종은 중전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얼마 만의 방문이었을까요? 한 달, 두 달, 어쩌면 그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아마도 기뻤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혹시 마음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혹시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종이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꾸중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녀의 행실을 나무라러 온 것이었죠. 중전, 듣자 하니 요즘 행실이 좋지 못하다던데 무슨 일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거기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마마, 신첩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다른 후궁들만 찾아가시고 신첩은 외롭게 두시면서 이것이 부부의 도리입니까? 이것이 중전을 대하는 예입니까?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 하지만 성종은 차갑습니다. 중전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질투는 부덕이다. 국모가 이렇게 투기를 한다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는가. 그 순간 윤 씨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쌓이고 쌓인 분노와 슬픔이 폭발한 겁니다. 1년 넘게 참아온 것들, 외면당한 밤들, 모욕당한 순간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신하들의 비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윤 씨가 성종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왕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갈고 닦은 손톱이 성종의 뺨을 긁어내립니다. 왕의 얼굴에 피가 흐릅니다. 붉은 핏줄기가 하얀 피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을 겁니다. 윤 씨도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은 하늘과 같은 존재, 천자, 하늘이 내린 아들. 그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대역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성종은 아무 말 없이 처소를 나갔습니다. 얼굴에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그의 뒷모습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다음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윤 씨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중전을 어찌 두겠습니까? 이는 천명을 거스른 것이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중전이었고 게다가 원자 융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적장자의 어머니를 함부로 폐위할 수 없었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손톱 자국 하나로 중전을 폐위한다. 너무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기다렸습니다. 다음 기회를, 윤 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제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3년 후에 찾아옵니다. 1482년 6월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윤 씨가 성종의 후궁 숙의 엄씨를 저주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겁니다. 무당을 불러 엄씨가 병들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애매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변, 확실하지 않은 증언들. 하지만 성종에게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1482년 6월 19일 윤 씨 중전에서 폐위되어 서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전의 자리, 궁궐에서의 지위, 그리고 아들. 4살배기 원자 융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었으니 아이는 다른 후궁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별당에 유폐되었습니다.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2달을 보냈습니다. 그 2달, 윤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21살에 중전이 되었을 때의 기쁨, 원자를 낳았을 때의 행복,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성종, 차가운 시어머니, 비난하는 신하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융아, 어마마마가 보고 싶구나. 내가 잘 크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어마마마는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때로는 분노했을 겁니다. 왜 나만 잘못했다는 것인가? 성종은 수십 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왜 나만 투기의 죄를 뒤집었어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참았어야 했다. 왕의 얼굴을 핥히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사약이 내려집니다. 1482년 8월 16일 창덕궁 별당 패비 윤씨 앞에 은쟁반이 놓입니다. 그 위에 검은 사발, 내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약을 드시옵소서.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냅니다. 하얀 적삼, 평소에 입던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삼을 입에 물고 이를 악물어 피를 뱉습니다. 이가 깨질 듯 힘껏 물어 입술과 잇몸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적삼을 물들입니다. 핏자국이 천천히 번져갑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듯 그녀는 이 피 묻은 적삼을 어머니에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 이 적삼을 보여주어라. 내 어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누가 내 어미를 죽였는지 모두 기억하라고 전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26살의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피를 적삼에 묻히며 오직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내 어미는 억울하게 죽었다. 복수해다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핏빛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사약을 마십니다. 검은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스디슨 맛. 독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식도로, 위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고통이 시작됩니다. 뱃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숨이 막힙니다. 목구멍이 조여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옵니다. 윤씨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칩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녀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장면들. 궁녀였을 때, 성종을 처음 만났을 때, 중전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아들의 얼굴이었을까요? 융아, 미안하구나. 어마마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왕이 되거든 기억해라. 내 어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윤씨의 숨이 멈췄습니다. 26의 나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한 여인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6살의 어린 원자 융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었을 겁니다. 궁궐 안의 속삭임들. 중전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셨대. 원자의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셨대. 어마마마 어마마마. 울부짖는 아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아들. 비록 원자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죄인이 된 이상 조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죄인이다.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내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어미의 과오를 잊어야 한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거기에는 부성애가 없었습니다. 오직 왕으로서의 명령만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마음에 그날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복수심.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 궁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란 아이. 그는 점점 비틀어져 갔습니다. 16년 후 1498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22. 그리고 연산군은 어머니의 적삼을 받습니다. 외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그 적삼을,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적삼을, 연산군은 그 적삼을 보며 울었습니다. 16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부추겼다는 것. 그 순간부터 조선은 지옥이 됩니다.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신하들을 찾아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끄집어내 부관 참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능지처참, 귀양, 사사,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윤 씨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녀가 남긴 핏빛 적삼. 그것은 16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 성종과 패비 윤 씨의 비극. 이것은 단순히 500년 전의 궁중 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사랑, 질투와 배신, 그리고 복수가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성종의 냉대와 모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윤 씨처럼 감정이 폭발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밤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종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의 선택.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성종의 행동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들이고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잘못됐다고 몰아세우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 이것이 과연 성군의 모습일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성종실록은 성종의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윤 씨는 투기하는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윤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핏빛 적삼만이 그녀의 억울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윤 씨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문제야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윤 씨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성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스스로를 의심했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파트너의 외도나 무관심을 지적하면 내가 의심병이 있다고 몰아세우는 경우,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면 너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500년 전 윤 씨가 겪었던 고통.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의 불균형, 정서적 폭력,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고. 사랑도 증오도 모두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복수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윤 씨가 남긴 핏빛 적삼. 그것은 16년 후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한 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윤 씨가 불쌍하셨나요? 아니면
그녀의 행동이 과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성종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피해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성종이 잘못했다. 윤씨가 안타깝다.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 권력의 뒤편에 가려진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산군이 어떻게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500년 전 한 여인의 눈물과 분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